로컬노믹스 2월호로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인라이프 윤주식 편집장입니다. 예, 김영중입니다. 네, 김영중 기자와 함께 만들어간 로컬노믹스 벌써 4회째 접어들었는데요. 매번 유익한 정보 가져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월엔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는지요? 상권이랑 입지, 특히 상권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권과 입지, 이거는 창업 관련된 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창업 강좌에서 빠지지 않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상권과 입지는 공인중개사, 복덕방 아저씨들한테 많이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 창업하시는 창업자분들이 상권과 입지에 대해서 따로 분석하지 않고, 물론 검색해보면 많은 정보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다 아리송한 내용들 때문에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소 찾아가서 무슨 업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은 데 없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상권과 입지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타운이 생기거나 그런 네. 경우들도 많죠. 네, 근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업종에 따라서 상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가 더 중요한 곳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탁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상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세탁소는 하나의 작은 공장이기 때문에 설비가 들어갈 수 있고 다량의 세탁물들을 보관하고 또 손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면도로 뒤에 보통 위치하거나 주택가 중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탁소가 있네? 이런 곳들 보면은 도로하고는 좀 거리가 먼 곳들이 많고요. 미용실도 마찬가지로 좀 뭐랄까요, 좀 힙한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이나 유명한 상권 근처에 있지만 대부분 주택가를 끼고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생활 밀착형 네. 업이라고 할 만한 업종들은 이제 주택가나 뭐 아니면 아파트 단지 밑에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네네. 요즘에는 무인 빨래방이나 이런 곳들은 매우 뜬금없는 위치들도 제법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이제 로컬노믹스지 않습니까? 네네.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골목 상권이나 아니면 지역 재생을 하고자 할 때 거기 결국은 공공에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거는 상권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상권이랑 입지가 어떻게 다른 것이고 우리가 어떤 점에서 상권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재생하려고 할 때 어떤 점들에 주목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권이랑 입지를 좀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권이랑 입지를 보통 많이 혼동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상권은 이게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거든요. 공간적인 것이고 네네. 이제 입지는 점포가 특정한 점포가 입지한 위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윤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상권보다는 입지에 훨씬 가깝죠. 근데 이제 상권은 특정 점포를 기준으로 할 때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여부가 갈리는 것이고 그걸 영어로는 이제 트레이딩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결국 에어리어 공간인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는 뭐 핫 스팟 내지는 핫 플레이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건 사실은 공간인 거죠. 그것도 특정한 장소나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죠. 상권은 이제 거래권 이건 보통 도매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고객의 거주지 범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는 판매권이라는 게 있는데 판매권은 이제 소매점이 판매 대상으로 클라이언트들이 작은 클라이언트들이겠죠. 판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입지는 특정한 점포가 위치한 장소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개의 점포나 상가나 이런 것들을 거래를 중개해 주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자문을 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점인데요. 점포 입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스팟입니다. 점이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장소가 점하고 있는 굉장히 정적이고 이제 가게가 잘라가지고 옮겨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되게 공간적으로는 한정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이제 고객층이 주된 고객층들이 거주하는
혹은 유동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 공간적인 개념이라면 공간의 이제 면의 개념이라면 넙대대한 입지는 그 면 안에 있는 개별의 점포가 있는 점이죠. 그래서 상권이 좋다, 상권이 나쁘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특정한 상점이 점포가 흡수할 수 있는 고객층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개별 창업자에게 있어서 상권이라는 거는 좀 거시적 개념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예, 왜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복덕방 찾아가서 자꾸 물어보느냐면은 각각 업종마다 발생시킬 수 있는 매출의 한계선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서점이다라고 할 경우에 서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책을 매일 사러 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카페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나는 아침마다 커피로 해장한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출이 단골 고객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서점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 서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자기가 사려고 찾아보질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는 서점에 가서 있는 책을 확인을 하고 구매 의사를 가진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예스24나 알라딘이나 이런 데 따로 주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는 자기가 올릴 수 있는 매출의 한계선이 있고 네. 그 업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평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서점들이 많이 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출의 양이 기본적인 임대료나 고정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업종일수록 대로변보다는 임대료가 저렴한 창고형 공간 쪽인 소위 이면도로나 좀 후미진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뜬금없는 곳에 그런 공간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입지와 관련된 얘기고, 입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권에 종속돼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이라는 면 안에서 상점이라는 점이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책의 주된 관심사는 앵커 스토어를 만든다든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상권이라는 면적을 살리는 것, 공간을 살리고 공간에 흡입될 수 있는 고객이 유입되도록 만드는 것. 네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상점에 흡입될 수 있는,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상권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대상은 사실은 개개의 상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상권이라는 공간을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많은 공공정책이 상권 살리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최근에도 검색해보니까는 마포구에 있는 거리 상권 활성화하겠다고 LED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거리에 있는 나무라든가 조형물들을 꾸며서 밤에 걸을 때 아름다운 길, 산책하기 좋은 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유입시키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상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런 그런 작업들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알 수가 없거든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유가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상권이라는 게 뭘 가지고 만들어지느냐,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 게,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책을 써서 상권이 살아나고 어떤 경우에는 살아나지 않더라. 그러면 이건 거의 인도형 기부지 아니냐, 세금을 써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상권이라는 건 사실은 유동인구거든요. 인구가 많이 유동하는 곳이 상권이에요. 네. 그러면 인구가 유동하는 이유를 가지고 몇 개의 시설로 유형화할 수 있어요. 가장 이제 많이 나눌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주거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업형, 공업형, 그리고 문화사회형, 교통인프라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보통 정부가 정책을 써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주거형, 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집단 주거단지를 만들면 주거형 집객시설이 생기겠죠. 아까 처음에 언급됐던 생활 밀착형 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가게도 생기고 그럴 테니까요. 네. 공단이나 이런 게 생기면, 창고나 이런 게 생기면 공업형 접객시설이 생기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상권을 살려보겠다고
특히 골목 상권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접객시설의 유형으로는 문화사회형이나 교통 인프라형에 가까워요. 네네네. 뭐 공항을 짓는다든지, 네. 아니면 무슨 버스 터미널을 큰 걸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환승 센터를 짓는다든지, 여의도나 뭐 서울역처럼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자체가 집객하는, 사람을 모으는 시설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모인 사람들한테 어떤 상품을 내가 팔 거냐. 그건 사실 입지의 문제고, 이제 사업자들이 결정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네네. 이런 이제 시설들을 인구 유발 시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유형에 따라서 분석이나 평가 없이 그냥 상권을 살려보겠다 하면은 뭐 지금도 사실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엄청난 양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인디언 기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어떤 상권은 답이 없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명동 상권 같은 경우. 네. 중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서 특수를 누리면서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진 곳인데 여기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임대료를 좀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가능한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객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네. 거거든요. 집객 자체가 안 돼서 임대료를 뺄 수도 없는데 임대료가 오를 대로 올라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지원해주겠다는 정책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데려다가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유동인구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보면 조사 지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조사 지점을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조사 지점을 거의 맨날 지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출근을 한다든지 뭐 학교를 간다든지 뭐 이런 안 할 수 없는 통행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필수적인 통행이 또 통행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면 명동 같은 경우를 말씀을 주셨는데 명동을 그러면 결국 누군가가 필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없으면 유동인구가 없으면 집객이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그럼 유동인구를 창출할 수 있는 집객시설을 이제 다시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명동에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다 그래서 네. 상가 임대료가 낮아진다고 해서 손님이 오진 않아요. 고정비가 싸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손님이 지금 없다. 그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낮춰줘도 의미가 없거든요. 오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먹는 약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다시 집객이 될 것이냐. 혹은 그 집객도 사실은 지금 많이 진부화되어 있는 명동의 여건을 고려하면 뭔가 리뉴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개개의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나서 대부분 인테리어를 작게라도 새로들 하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1년에서 2년 정도 사실상 방치되었던 지금의 종로 상권 내지는 명동거리를 두고 다시 외국인 관광객을 받을 수 있겠냐. 그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상권 이야기, 정책적으로 상권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얘기를 하다가, 정책적으로 지원해도 소용이 없는 상권들도 있다. 이 얘기하면서 명동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네. 단절 요인이라고 할까요? 뭐 상권과 입지 등의 단절 요인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상권 단절 요인이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상권은 계속 동적으로 변화해 나가는데 상권이 동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자연적인 장애물들이 있겠죠. 절벽이 있다든가. 네네. 큰 강이, 한강 같은 강이 흐르는데 다리가 없다거나. 네네. 이런 경우에는 뭐 큰 공원이 있다든지. 네네. 그런 경우에는 상권이 사실 사람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단절이 돼버리죠. 네. 뭐 예를 들면 도로가 굉장히 큰 도로가 생겼는데 예. 이게 일반 도로였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로 바뀌었다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도로를 건너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상권이 단절되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도 있을 수 있고 의외로 학교나 병원이 있는 곳도 상권이 약해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들이라고 불리는 그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중에 상권이랑 면에 있는 데는 한두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나마 뭐 병원 이름을 특별히 말씀드리긴 예, 뭐한데 그나마 서울 해화역 근처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도나 좀 뭐 인근에 상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쵸. 정도고 서울 안에서 그래도 유명한 병원들 몇 군데 보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옆에 상권이 한참 떨어진 데 있잖아요. 걸어서 한 20분 거리 정도에 있나요? 거기는 이제 큰 길이 단절돼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강북상성병원의 경우도 보면은 종로 광화문이랑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외진 블럭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지금 아파트 단지 좀 생긴 정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삼성병원 같은 경우도 저기 일원동 그쪽에도 한참 그 안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아산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몇 가지 점들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대형 병원이 굳이 뭐 대형 병원이 아니어도 땅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가 싼 곳들에 먼저 입지를 했던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에 뭐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병원 나와가지고 이제 배고프니까 죽집이나 뭐 네. 간단한 뭐 설렁탕집, 한식집 이런 것들은 있어도 이렇게 뭔가 상권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잘 그렇죠. 없거든요. 쇼핑센터가 들어간다든가 극장이 들어간다든가 뭐 추가 집객시설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죠. 예. 네. 그리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장례식장 안에서 뭐 먹고 마시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 주위에 뭐가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지금은 바뀌었는데 바뀐 지가 한참 오래됐지만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장례식장 안에 식당이 아예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식권을 받아가지고 구내 식당에서 먹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장례식장의 구조로 바뀐 거는 세브란스 병원을 신축하면서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그 근처에서 조문객들이 밥을 먹었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요인, 그러니까 상권을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꼽자면 카센터나 가구점 그리고 이제 기술 위주의 업종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곳들은 사실은 상권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뜻밖인데요, 그거는? 의외죠. 네네. 일단 소음이 있고요. 아, 카센터나 뭐 네네. 공작기계 뭐 기계 돌아가고 이런 네네. 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 위주의 업종이라고 부르는 데가 이를테면 구로디텔 단지 같은 데요. 네네네. 건물 안에 모든 게 집결돼 있기 때문에 근처에 상권이 없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 쪽 가보시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형태죠. 네. 그러니까 다 건물 지하에 있는 아케이드 형태로 그렇죠. 상가가 형성이 돼 있어서 상권이라기보다는 입지의 이야기로. 그것도 그렇고 네네.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외부에서 사람이 유입될 일이 없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밖으로 나올 일도 없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건물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그걸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상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컬 상권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입지가 괜찮은 가게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그냥 편의상 네. 하나의 공간을 이루기 때문에 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산 디지털 단지에 맛집을 찾아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가산 디지털 단지에 좀 취재차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안에도 맛집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근데 네. 끝쪽에 있는 사람이 반대편 끝쪽에는 맛집을 가지 않아요. 왜냐면 보통 점심을 먹거나 저녁 회식을 하러 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걸어서 많이 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건물이나 옆 건물 정도의 아케이드 안에서 비교적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 형태라 상권을 논하기에는 정말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애매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소비자가 사람이 물건을 사려면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삽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를 갖고 저런 게 있네. 저거 괜찮은데라는 흥미를 갖고 사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와봐야 되겠다. 내지는 좀 이따 사야 되겠다를 거쳐서 산다라는 행위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에 도달하는 구매까지 가는 과정에서 일단 주의를 끌 수 있는 게 그쪽은 없는 셈이죠. 이런 상권 단절 요인들이 있는 지역은 뭐 주유소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 은행 근처에도 사실 별로 없어요. 밥 먹을 때. 뭐 물건 파는 데도 잘 없어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런 상권이 단절된 곳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상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거나 도시재생이나 뭐 로컬 크리에이션이나 이런 방법들을 써서
상권을 부활하거나 재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디에서 단절되는 거냐면 소비자가 주의나 흥미를 갖는 것에서부터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붕괴된 상권의 문제를 가장 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점포가 커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동네에 복합 쇼핑몰이 생겼어요. 네네. 거기가 길이 멀다고 안 갈까요? 횡단보도를 2개를 건너야 돼요, 우리 집에서. 그렇다고 해서 안 갈까요? 아니죠. 집객 요인이 있으면 가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점포가 커지면 압도적으로 큰 점포는 대부분의 상권 단절 요인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설악산 대청봉에 롯데타워 같은 걸 지었다. 상점 자체가 커다란 점포가 생기면 새로운 상권이 생긴다는 얘기랑 같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설명하신 커다란 점포가 쇼핑센터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마트나 백화점 수준이잖아요. 그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 건물 하나에 그 한 동 안에 점포가 수십 개에서 한 100개 정도가 들어간 셈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큰 집객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뭘 구매하러 가거나 어떤 행위를 하러 갔다가 그 가게가 지금 휴업 중이거나 아니면은 뭐 원하는 물건이 없어도 간 김에 다른 용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군집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네. 이거는 사실은 군집성은 개개의 상점의 입지를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경쟁 매장을 포함해서 상가가 어떻게 집단을 이루는가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가 커서 상권 단절 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스타필드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사실 압도적인 점포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의 상권 단절 요인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상권을 부활하려면은 현실적으로는 점포 자체를 크게 만드는 것밖에 없지 않는가. 현실적인 대안은. 그게 이제 뭐 공공의 비용을 들이든 민간의 비용을 들이든 간에. 왜냐하면 군집성이 높아지고 교차로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차로가 여러 개 교차로가 있으면 몇 가지 효과가 있는데 건너야 되는 길이 넓으면 안 가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골목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골목길은 어느 정도 넓이가 넓어져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동선을 만들 때 위험 회피성이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거의 내가 여기를 이렇게 갈 때. 이게 소위 깡패한테 삥 뜯길 것 같은 그렇죠. 골목은 안 가잖아요. 네. 그런데 스타필드는 캄캄한 길을 지나서도 가는 거죠. 상권 단절 요인을 해소하는 거죠. 결국 그런 큰 상점이 생기면 그 길도 결국 최소한 밝아지기는 해요. 네. 이제 우리가 골목 상권을 살립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약간 문제 내지는 제한이 된다고 할 만한 부분이 뭐 전통시장도 그렇겠습니다만 길을 못 넓힌다는 거예요. 네. 골목길의 도보의 폭이 좁으면 일단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옆으로 차도 다니고요. 일단 위험하거든요. 좀 더 넓은 골목길을 이용하는 거죠. 좀 더 넓고 안전한. 네네. 실상은 우리가 골목 상권을 살린다고 할 때 골목을 넓힐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요즘 얘기 나오는 그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 예를 네. 들면 휠체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지난번 전통시장 이야기 제가 말씀 중에도 얘기했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휠체어가 못 지나간다. 이제 기존의 전통시장은 네. 이런 말씀 드리기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세그웨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형태의 탈 것들을 가지고 골목을 질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조차도 2대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좁은 골목이다. 교통에 그리고 방해가 된다. 이러면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걸 분리해서 다닐 수 없으면 보행자는 그 자기 생명 신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안 가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건물도 마찬가지인 것이 요즘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다들 익숙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고 뭐 화장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축선을 후퇴시키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건물을 깎아낸다든지. 네네. 그러면 그런 점들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입지와 관련된 네네. 입지에 영향을 주는 상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예산이나 보조금을 써 없애는 것 이외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사실 지선이 다가오고 있기도 한데 지방선거가 많은 공약들이 나올 거거든요.
상당 부분은 이제 소상공인인 분들을 돕겠다. 상권을 다시 활성화하겠다. 도심 중심부를 재건하겠다. 재생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또 많이들 공약으로 내놓으실 텐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지는 지금의 상권의 구조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는 거를 좀 공약이나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사실 지방선거 6개월 남았거든요.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물을 뒤로 후퇴시킨다. 그렇게 해서 길을 넓힌다.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중화역 3번 출구 앞에 한 블럭을 한 차선 정도의 길을 더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잘라냈어요. 요즘 참 기술과 공법이 너무 좋아지니까 건물을 잘라낼 수가 있더라고요. 자를 수 있는 게 다이아몬드 커터로 네. 자르면 생각보다 쉽게 잘린다기보다는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차선 하나 정도를 확장할 수 있는 만큼 건물을 잘라내고 그리고 그만큼 도로를 한 차선서 만들어냈거든요. 한쪽 3차선, 한쪽 2차선 이런 규모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중화역 3번 출구 앞이 중화역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차량도 많이 몰리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 한 100m에서 200m 되는 길을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왜 정부에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걸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한 차선을 넓히고 나니까 교통소통이 되게 원활해졌고 그다음에 차가 밀리거나 그런 문제들이 해소됐어요. 그러면서 그 뒤쪽 블록으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재개발을 위해서 그 한 블럭을 또 이렇게 소멸시킨 상태인데 앞으로 2, 3년 후 지났을 때 이곳이 도시로서 어떻게 기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될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어떤 면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 될 상권 활성화와 관련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반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신촌에 가면 연세로라는 보통 이제 신촌 풍물거리라고 부르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그 길을 상당히 오래 전에 거기가 편도 1차선짜리 도로거든요. 네. 근데 인도를 넓혔어요. 네. 그러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즉 차도가 줄었어요. 네. 차도에 이제 원래 1차선짜리였기 때문에 노폭만 줄어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차량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차량만 들어갈 수 있게 한 거고요? 대중교통인 노선버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그게 이제 노선버스만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점점 확장돼서 뭐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도 노선버스만 들어가거나 지금은 아마 노선버스도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건축선을 후퇴시켜서 건물을 자른 게 아니라 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도를 줄인 거거든요. 네네. 그 공사하는 기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고 이렇게 되면 복합교통수단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려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네네. 지금 그 연세로 쪽 상권은 예전보다 많이 쇠퇴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과거 주말이 되면은 보여지는 활기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변화의 시기에 이제 연세로 쪽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한 3, 4개월에 걸쳐서 사람이 다닐 수 없었어요. 도로를 이제 인도를 다 드러내서 넓혔기 때문에. 네네. 그러고 나선 차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동 자체가 없어지는 그쵸. 거죠.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끊기는 거죠. 예. 처음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차가 못 들어가는 분위기가 됐으니까요. 예.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피실패 사례로서의 참고점은 시사점은 매우 크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로컬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 집단에서 해줘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큰 상가를 만들어야 된다. 길을 넓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로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내는 앵커스토어들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도심이라든가 이면도로 뒤에 있는 후미진 골목에 자리 잡으면서 MZ세대를 필두로
집객 효과, 모객 효과를 일으켜서 상권을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정한 믿음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과학적인 걸까 아닐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국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찾아다니고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상권들이 형성하는 새로운 로컬 상권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학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부호를 던지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초점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플레이어에 맞춘 게 아니라 정부나 정부나 지자체, 정책 집단이 뭘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국가와 지자체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대신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를테면 시장성이 없다든지, 네. 아니면 시장성이 없는데 꼭 필요하다든지, 네. 아니면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점이라든지, 네네. 혹은 개인이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네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이제 아까 이제 앵커스토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집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군집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매장을 포함해서 상가가 어떻게 집단을 이루는가인 거거든요. 그럼 앵커스토어가 다른 상가들이랑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가 사실은 앵커스토어를 가지고 상권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느냐 없느냐, 내지는 그 앵커스토어가 상권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람을 모아들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앵커스토어 한두 개가 있으면 반경 1.5km짜리 상권 전체가 살아납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이제 조합의 문제거든요. 네네. 어떻게 콤비네이션이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앵커스토어의 만능주의를 상권이 살아나요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앵커스토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네. 다만 어떻든 상권이라는 거는 앵커스토어를 비롯한 개개의 상점이나 점포의 입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개개의 상점이나 점포가 그 상권을 바꾸긴 힘들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정책 당국에서는 개개의 스팟인 점포가 어떤 성질을 띄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장사를 해야 될 것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응암동에 감자탕 골목이 생길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네네. 이를테면 신림동 순대타운이 정부에서 여기서는 순대만 팔아라고 특구로 지정해서 생긴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 소비자랑 사업자들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서 앵커스토어도 같은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전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부에서 이어집니다.